다 큰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한 개인 자산 관리 전문 기자가 쓴 칼럼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군소리 없이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마치 은행 직원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꼬치꼬치 캐물어봐라. 둘째, 돈을 어디에 쓸지 명확히 물어봐야 된다. 셋째, 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조건이 따라야 한다. 갚지 않을 것 같고 또 부모에게도 꼭 필요한 돈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라면 빌려주지 마라. 넷째,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대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결국 이 칼럼의 요지는 이겁니다. 장성한 아들, 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그들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칼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위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40%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급히 쓸 수 있는 돈이 고작 400불이다. 우리 돈으로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사가 됐다고 하는군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미국의 또 다른 모습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그러나 가끔 허당 최경영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세계 경제 흐름을 짚어보고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는 세계 경제 리포트. 요즘에는 너무 바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못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간 세계 경제 리포트가 돼버렸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DC를 또 갔다 오셔가지고 급 귀국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뭐 약간 다운 무드입니다. 시차 적응은 하셨나요? 아, 그럼요. 지난주에 왔었는데. 지난주에 오셨어요? 네. 예. 워싱턴 DC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주로 이제 전망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네. 뉴욕을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예. 워싱턴은 이번에는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 않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내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예. 뉴욕 얘기보다는 워싱턴의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실은 IMF 월드뱅크 연차 총회가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워싱턴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 IB들이 주최하는 어떤 사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좀 주고받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뉴욕의 월가보다는 금융가보다는 워싱턴의 정가가 앞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 같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이제는 그전에는 실은 이제 경제만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치 경제와 지정학적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버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뉴욕 얘기도 있지만 워싱턴 쪽의 얘기들이 좀 더 파워풀할 것 같다. 내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쪽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왔다.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소식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당장 정치 경제적인 이야기, 국제 정치 경제 이야기는 IS의 수장 알 바그다디가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죽였다. 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맞는 거죠, 일단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러시아에서는 뭐 본 적도 없다. 그다음에 이란에서는 그게 뭐 중요하냐. 이미 IS 소탕 작전은 끝났고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그 상징적인 의미긴 하겠지만 예. 그게 뭐 중요하냐. 트럼프 재선용으로 이거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밖에 뭐가 있느냐. 이벤트일 수도 있다. 쇼일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근데 그걸로 중동에서 미국과 그 전 세계에 대한 테러 이런 공격이 끝났냐. 예. 그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너무 그 좋아할 필요 없고 너무 선거용으로 이거를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제가 보기에도 이거 과거에 오바마도 재선 앞두고 그 빈살만 저기 죽였다. 빈 라덴이죠. 자, 빈살만 클럽 보냈습니다. 예. 그게 나와서 실은 그 다음에 선거에 도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랬었군요.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너무 오래됐어요. 벌써 2002년인가요? 이라크 전쟁 시작한 지. 예. 거기 깊숙이 수렁에 빠져서 벌써 18년째죠.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너무 오랜 기억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실은 다른 나라 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예. 다만 예. 저거 있죠. 예. 트럼프가 이번에 노리는 게요. 이제 미국 병사들이 이제 귀환할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적들의 수계를 죽이고 네. 귀환을 개선하는 뭐 이런 그렇죠. 거군요. 네. 예. 그 트럼프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제 가족의 품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패밀리가 중요한 미국의 공화당 보수층들에서는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의미로 트럼프한테는 유리한 그런 카드로 사용한 것 같다.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러시아에서는 약간 뉘앙스가 뭐 가짜 뉴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뉴욕 타임즈 본 기사를 말씀을 드리면 90분 안에 DNA를 일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술이 있고 얼굴 인식 기능이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알 바그다디 이 사람이 2004년에 이라크에 감옥에 있었더만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을 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다. DNA와 뭐 유전자, 혈액형 뭐 이런 각종 DNA를 뭐 데이터베이스 시켜놔서 그게 좀 쉬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트럼프로서는 본인이 약간 좀 당황스러웠잖아요. 탄핵 정국이어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탄핵 정국을 돌리기는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약하다. 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미국 쪽으로서는 만약에 저기 다음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진다면 예. 무슨 뭐 미중 무역 전쟁 또는 뭐 이 저기 중동 이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 내부에서 좀 잘못해서 예.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실은 지금은 탄핵 탄성이 거의 50% 이상으로 늘어났죠. 자, 이거를 돌리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내년 선거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50% 넘다 하더라도 선거구에서 지난번처럼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용도로는 지금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내년까지 선거 재선을 위해서 아주 올인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다. 미중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그렇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동의 뭐 터키랄지 3월에 뭐 시리아 철군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은 미국 국내 정치에는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게 예.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 원래 그 약속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미국이 실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오판을 한 전쟁들이었죠. 이라크 그렇죠. 전쟁 너무 예. 깊숙이 들어갔던 문제여서 지금은 실은 나올 때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마 뭐 민주당이다 하더라도 나올 때는 됐는데 이 나오면서 약간 좀 그 크루드 같은 그동안 이 같이 도와줬던 나라를 배신한 듯한 모습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어떤 포맷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크루드를 좀 무리하게 해서 독립을 시켰다, 예. 독립시킨다 만약 얘기만 나왔어도 아마 이 중동 기업의 진짜 화약고를 진짜 박살나게 되는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런 문제가 나올 그래도 겁니다. 난리죠. 네, 그래서 예. 이거는 실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예. 국력이 부족한 나라가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시리아 북부 쪽에 크루드 반군이 있고 거기는 자치국을 원하고 있고 옆에 있는 나라 터키 그 중동의 맹주 강호 중에 한 나라죠. 그리고 역대 친미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쿠르드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미국이 중동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0년대 전에까지는요. 예. 중동의 핵심 전략이 일단 이스라엘의 안전 확보, 그다음에 석유 자원의 어떤 확보, 예. 세 번째가 소련이 남하를 저지한다. 예. 세 개로 돼 있었는데요. 소비에트가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라졌고, 자, 두 번째에 있었던 그 에너지가 쉘가스 때문에, 쉘 그렇죠.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확보의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핵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 살상 무기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테러를 억제하는 거가 1순위가 돼 버렸는데 그렇죠. 그게 왜 그랬냐면 90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미국의 전략이 안보 전략이 바뀝니다. 뭐냐면 뒤돌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적이 없는 거예요. 나랑 상대할 수 있는 원톱이니까 적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아직 어렵고 적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책이 이제 역사의 종말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끝났다. 예.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어 나온 책이 사무엘 헌팅턴의 그 문명의 충돌이에요. 문명의 충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안보의 전략은 어떤 국가 이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보니까 조그만 나라들 중동 같은 테러 분자들이 이제 미국을 막 파괴하려고 하고 그래서 안보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중동에서의 테러가 나기 전에 억제, 뭐 그다음에 또는 뭐 북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소규모 작은. 예. 자, 큰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걸프전 굴리 테러 이후에 복수전에 들어갔던 이라크 전쟁에서 한 무슨 몇 년? 18년이죠. 그 2008년에 서프라임으로 생긴 사태 때보다 더 많은 돈이 실은 중동 그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그 군인들이 한 6천 명 이상이 죽었고요. 초반에는 안 그랬지만.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은 다시 그 전략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거대한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이?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중동 지역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은 뭐 유럽 쪽이야.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이제 그 핵심적인 그 동아시아 쪽으로 그걸 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중간 정도 되는 파워가 나오는 이제 이란, 러시아 등등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중동에서는 너무 많은 자원을 쏟아볼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약간의 세력 균형과 또는 뭐 이란과 뭐 러시아를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는 정도만 맞춰놓고 그래서 실은 터키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터키가 나토 이런 얘기도 했고. 터키는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막 하고요. 철저히 이용하는 거죠. 네, 에르도안이 그래서 원래 이게 중립적인 어떤 스탠스로 그 지정적인 걸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유럽한테 제재도 받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터키를 완전히 몰아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유럽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중동권은 시리아라든가 이제 IS가 이제 점점 사라졌으니까. 그 아마 이란에 대한 어떤 적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우디하고 뭐 이스라엘과 이렇게 동조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그 미국은 그래서 중동에서의 어떤 큰 뭔가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라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험한 게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화에서도 우리가 프리덤 뭐 자유 뭐 해가지고 미국의 가치를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중동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석유 아니면 우리가 왜 거기에 개입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신화랄지 맹신 이런 게 다 그냥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지대한 공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가 얼마나 냉엄한지 사실은 정말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국제 정치를 이제 처음 배울 때 그 얘기를 배웁니다. 제일 국제 정치에서 한 400~500년 동안의 베스트 팔렌 이후에 이 국제 관계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행위의 원칙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졌냐? 그 내셔널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국익에 의해서 결국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친구도 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국익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게 정치적 현실주의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겠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화나 뭐 이런 안전을 가꿀 수 있다고 하는 자유주의 또는 국가 말고도 경제나 무슨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제가 나오면서 자, 아마 오바마 또 클린턴 뭐 등등이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월드 피스 막 이런 걸 치면서 나왔던 게 그런 모습인데 실은 그런 모습 뒤에는 그 정치적 현실주의 모습이 상당히 숨겨져 있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럴 때는 아주 참 너무 현실주의적이어서 참 안타까웠긴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보자면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에 관해서 여전히 뭐 우리 국가 이익을 그렇게 추구한다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선의 가능성? 재선의 가능성은 지금 그 언론사들 폴 뭐 이런 걸 보면요. 민주당 후보 누구랑 붙어도 한 52대 48로 질 거라고 예상이 많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 이번에 가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현지에서 막 누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월가 거기에 참석하신 투자자들 한 뭐 1,000몇 명 되는데도 이렇게 눌렀을 때 거의 한 66%는 재선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인데요. IMF 연차 총회에 참석한 아니면 거기 다는 아니고 그 어떤 글로벌 그 IB가 주최한 어떤 사적인 그런 세미나도 상당히 많이 그게 한 1,000명 정도. 근데 거기서도 트럼프가 재선된다라는 입장이 거의 66%. 지난번에 돈을 만지는 분들은 66%가 트럼프가 재선된다.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수치니까요. 월스트리트 저번에 공개된 월스트리트 그 신문에서도 월스트리트 저널 거기서 나왔던 게 아마 70 몇 %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저희 생각에는 70 몇 %, 66%는 좀 과장된 것 같고 이긴다 하더라도 박빙으로 이길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낸시 펠로시가 이게 뭐 탄핵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분도 그 정치 뭐 우리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이야기하지만 낸시 펠로시도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구단이나 정치 10단 정도 되는 사람인데 탄핵 조사를 이야기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혹시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계 자금이 돌아선 거 아니냐 트럼프로부터 그런 주장에 관해서는 그런 뭐 음모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았나 그런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그냥 구도상 자 중동에서 아까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안전 확보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 적대 관계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그 어디죠 저기 수도를 그 어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무리수를 둬가면서도 트럼프가 지지를 했던 것들 때문에 그쪽과의 관계는 아주 돈독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자꾸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고 이런 증거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염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들인데 트럼프의 거짓말에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거짓말 그냥 들어줘놓고 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모이고요. 그게 한 40, 한 5%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그 실은 변하는 거 별로 싫어하는 탄핵이고 뭐든 이런 이벤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주의자들 그냥 순리대로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년 선거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낸시 펠로시와 누구죠? 민주당의 작전은 요 트럼프 탄핵 이슈를 올해 말에 끝내지 않고 최대한 내년 초반까지 끌고 간다. 여름까지 뭐 여름까지 되면 될수록 아니면 내년 초까지라도 최대한 끌고 가서 트럼프가 흠집낸다가 지금 목표라고 이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7월쯤에 결정이 나고요. 7월쯤에? 공화당도 아마 7, 8월쯤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 그게 이제 저기 뭐죠? 코커스하고 저 등등이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거의 한 6, 7월쯤 가면 마무리.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되는데 아까 제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박빙이라고 했던 이유는 예. 지금으로서는 후보 중에서 그 엘리자베스 워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역시 아직 언론사 폴에서는 그 바이든이 1등입니다. 한 28% 정도를. 조 바이든은 부통령 출신입니다. 네. 예. 그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렌이 아마 5, 6%로 치고 올라왔어요. 언론사 거 통계를 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스트리트 참가자들, 투자자들의 그 폴에서는요. 한 56% 이상이 누구죠? 워런이 올라갈 것이다. 워런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사람이 그 싸울게라는 책이 번역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대략 알 것 같은데. 예. 이분이 그때 그 인디안 혈통 그분이긴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런 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바로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정치를 한 지 오래 안 됐어요. 예. 정치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한 몇 살부터 했죠? 한 60, 70. 그 학교도 마치고 대학 교수도 끝나고 시작했습니다. 맞다. 그래서 경험이 짧기 때문에 일단 부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살았던 역정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분이 내세우고 있는 게 빵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대 IT 기업 해체, 그다음에 그 메디케어 for all, 그 메디케어 전 국민한테 확대하다 보니까 전 국민 의료보험 이거 완전 좌파다, 진보적인데 너무 지나친. 이건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사실 버니 샌더스가 주장했었던 거잖아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면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아까 될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결국 마지막까지 후보가 될지는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 많이 약해졌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탄핵 조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이든의 아들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로비스트로서 우크라이나에서 역할을 했고 맞습니다. 바이든의 아들이 그래서 그걸 좀 조사를 해보면 정치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니까 우크라이나 너희들한테 좀 더 줄게라고 트럼프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좀 딜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역전된 상태인데 그 바이든이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아마 이런 이슈가 트럼프랑 상대할 때까지 끌고 갈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바이든 지지가 떨어졌는데 바이든도 누구죠? 워렌도 또는 샌더스도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너무 격차가 많이 나고. 엘리자베스 워런도 건강이 안 좋아요? 아니죠. 샌더스. 샌더스. 예. 워렌은 제일 낫다고 얘기하죠. 건강을.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대표 주자 3명에 대해서도 아무 지지가 지금 이렇게 되겠냐라는 약간 자조 섞인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될 거다 이렇게. 그러네요. 지금 몰표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재산이 가서 높다고 나오는데요. 나머지 후보들은 정말 신예라고 할 수 있죠. 잘 안 알려진. 별로 그렇게 강하게 그 바람을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 나온 얘기는요. 한 명은 블룸버그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민주당으로? 네. 블룸버그를 내려오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블룸버그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힐러리 클린턴.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그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파워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아직 경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기타가 한 19%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타가 19%? 그 사람들 말고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단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나중에 내년에 될 거고 자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가는 거는 무리다 싶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트럼프가 이긴다 하더라도 진짜 박빙으로 이길 것 같은데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별 후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빙이다는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저거였습니다. 저번에 이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한 3만 표 정도 차이로 이긴 데가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3개 주가 있는데요. 예. 3만 표 차이 아주 박빙입니다.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힐러리가 참 완전히 대패했던 예. 원이 됐는데 이 지역이 요번에 작년 말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30만 표, 80만 표씩으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총선은 인물을 보고 많이 뽑기 때문에 뭐 좀 그럴 수 있다 치긴 하는데 만약에 다음번에 지난번에 차이도 얼마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3만 이게 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공화당으로 갔는데 트럼프가 갔는데 과연 그게 공화당으로 갈 거냐? 이 세 주의 표가 안 갈 가능성도 꽤 있죠. 그때도 총 득표수는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네.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니까 네. 미국은 신기하게도 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표 차이로 이기면 그 주가 전체 그냥 통째로 트럼프 지지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계산이 돼버려요. 그 유권자 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간접 유권자 수. 그 대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총 투표 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주에서 이겨버렸기 때문에 각 주에서.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래서 누구를 내세워야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가 결국에 마지막 경선에서 그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워렌이 올라가면은 실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이긴다는 얘기가 많지만 제 생각에는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도 이거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트럼프도 올인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이든 뭐 여러 가지 이슈든 선거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마 트럼프가 노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힐러리 클린턴 당시에도 버니 샌더스가 했으면 오히려 이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네. 지금은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또 엘리자베스 워런 정도도 우리로 생각하면 이게 국민 의료보험이 좌파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 지금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인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로서는 엉뚱하게도 국민 의료보험을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죠. 아마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참가했던 여러 자들의 생각들은 워렌이 정책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실제 상원과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지만 상원과 미국 전반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실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워렌의 얘기들이 상당히 조금 이상주의적인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은 가장 강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민간에서의 어떤 자율적인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흠집을 내고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밖에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서 중요한 어떤 그 동력들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각국의 지금 이제 워런이 부각되면서 각지에서 나오는 워런한테 대한 비판들이 실은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워런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잡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될 그 월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워런이 그렇죠.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약사들이 적다라고 싫어하겠군요. 보는 거죠. 제약사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미국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서 이걸 좌파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정책이 좌파냐 우파냐도 그 역사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워렌이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은 미국 자본주의를 아주 송두리째 바꾸는 만약에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진짜 당선돼서 밀어붙인다면은 뭐 그럴 수도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에 정말 부합하느냐라는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봤던 많은 미국의
투자가들 또는 뭐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회의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돈 많으신 분들만 만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뉴욕 왜냐하면 이 많았으니까. 부유세 이야기도 엘리자베스 워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주가 폭락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상당히 불안 조금 더 변동성이 계속 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예. 트럼프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어떤 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려고 할 텐데 그 외적인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워렌입니다. 그렇죠. 워렌이 탄력받게 되면은 주시장이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나 이때 예. 워렌으로 하여금 워렌이 부각하면서 나오게 될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유세 이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정책이랑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금 모금이 워렌이 잘 안 돼요. 트럼프 엄청나게 많이 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그 세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누구로부터 얼마를 거둘 거냐, 그러면 중산층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발도 많은 것 같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협상,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1단계 협상이 이제 거의 다 타결된 것처럼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대선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대선을 위해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대치가 됐을 때는 지금 경제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탄핵 문제도 있고 복잡한데 시장 상황도 어지러워지면은 본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협상이 된 거를 휴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미니 딜 또는 미니 딜 뭐 얘기하는데요. 아, 스몰 딜도 아니고 미니 딜. 예. 미니 딜을 많이 씁니다. 예. 그냥 아주 간단한 것만 했다는 거죠. 예. 그것도 그 자기 그 판벨트 지역에 지금 수출이 안 돼서 농산물 수출이 안 돼서 어려운 판벨트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긴급 임시 처방 뭐 이 정도네요. 보니까요. 뉴욕 쪽의 그 월가나 투자가들의 입장은 그 정도만 돼도 뭐 조금 완화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한 1년 후에는 네. 야 이제 다시 해야지 뭐 이러면서 다시 해야죠. 그거는 뭐 누가 지금 하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뉴욕의 시각이라고 한다면요. 워싱턴은요. 그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예. 왜? 그래서 걱정하는 게 첫 번째가 트럼프가 나쁜 딜을 할까봐 걱정을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랑? 자기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국익을 이제 놓치는 거죠.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화두가 그 민주당의 보험역주는 민주당의 화두고죠. 예. 트럼프가 뺏어간 건데요. 민주당이 엄청난 공격을 할 겁니다. 그거를 거기다 왜 이용했냐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 화두를 뺏어오게 되거나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면서 선거에서 중국 때리기가 화두가 되면서 중국을 때려야지만 점수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을 그동안 가장 많이 때려왔던 트럼프가 좀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나쁜 딜로 이렇게 돼서 민주당이 더 세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저희가 타협을 약간 휴전을 하면서 완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세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민주당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더 때릴 수밖에 없고 네. 유권자에게 표를 얻으려면 또 하나가 그 이제 이게 미봉책이라는 거죠. 뭐 누구나 안다시피 1단계니까. 근데 1단계는 되는데 2단계, 3단계가 너무 어려운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미봉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스톱했는데 정부는 이 정도로 좀 잠깐 휴전하자고 했는데 지금 화웨이라든가 아니면 홍콩 인권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와 달리 이게 의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홍콩 인권법도 트럼프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 정부는 약간 휴전했지만 나머지가 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권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중국이랑 우리가 딜을 더 많이 하는 게 훨씬 낫다. 홍콩의 인권을 지키는 것보다. 그걸 이제 단기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라고 네. 이제 민주당은 또 폄하하겠죠. 그래서 이게 1단계랑 그 1단계를 하곤 한다 하더라도 내년 시장을 우리가 이슈가 좀 많이 줄어들었구나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워싱턴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단계가 네. 계속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안심하고 네. 이제 내년에는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소강으로 갈 거야라고 전제를 까는 것보다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번에 그러면 그렇게 1000여 명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일종의. 이분들 만나면서 그러면 이게 G2의 미중의 무역 갈등도 그렇게 계속 유동성,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그런 상황이라면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계속 확대된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지금 뭐 당장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점점 둔화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각국을 보면은 일단 교육이 안 되니까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서 소비로만 버티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것도 금리를 낮게 내려줘서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계속 나오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는데 금리를 낮춰도 성장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 네. 이게 지금 그렇죠. 워싱턴에 모였던 IMF하고 월드뱅크 총회의 중요한 화두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without interest에서 이자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가니까 예. 이렇게 돼도 성장에 잘 살아나지 않는 상황. 예. 그리고 파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커지는. 근데 이게 지금 옛날에는 어느 정도 하다 말았는데 지금은 이게 점점 커지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이제 패권으로 가면서 서로가 디커플링되는 서로가 점점 의존도를 줄여버리는 그럼 블락 경제화 된다는 말씀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밸류체인 안에서 중국을 점점 줄이려고 할 것 같고 중국은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나머지 유럽과 일본과 한국과 1대1로와 뭐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실은 계속해서 실은 상황이 그래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 정말 가랑이 찢어지는 네.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을 네.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는 네. 것 때문에 네. 과거 30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면서 성장이 지금 점점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결국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라든가 지금 이걸로 떠받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황을 저도 그렇고 좀 인정한 생각하는 거죠. 심각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을 포함해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수습할 미국 국내의 정치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년 그렇죠. 11월 총선 네. 대통령 선거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 상황이 그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한 성장률이 2.3~4%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내년은 한 1.8% 정도로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도 실은 쉽지 않습니다. 감세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은 그래서 그거를 금리 인하로 이제 계속 막으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내일 모레 페드에서 이제 FOMC 통화회의가 있죠. 예. 거기서 이제 내리고 나서 한번 볼 겁니다. 자, 금리 이제 내린다는 얘기를 안 하면서 금리 이제 안 내리니까 한번 너네끼리 한번 해봐. 내일 모레 내일은 10월 내일 30일입니다. 예. 네. 그때는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내리죠. 그때 내리고, 거의 90% 정도 지금 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리고 네. 그리고 나서 예. 내린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내린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몰라 일단 한번 해봐. 음. 그러면 경기 지표가 스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브렉시트가 조금 완화되고요. 딜레이가 되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됐으니까 약간 안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예. 지금 그것 빼고 세계 경제가 혼자 이렇게 쭉 그냥 잘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또 상황이 나빠질 거냐 해서 저희들은 저번에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본 이유는 예. 이대로 가면은 자 이게 단기 미봉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지 지금 뭐 확 살아나는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인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연말 연초에 약간 11월 12월에 잠깐 좋아졌다가 연말 연초 이후에 다시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내년에 금리가 더 내려가고 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나빠지는 이유나 아니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전 세계 경제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공급 과잉입니까? 공급 과잉도 좀 있지만 예.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고요. 그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인데요. 그게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게 큽니다. 교육이 잘 되질 않아요. 교육 지수와 이런 게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수출이 안 돼요. 뭐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독일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예. 우리보다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중국 경제도 자꾸 다운되고 있죠. 전부 다 수출이 안 되는 가운데서 수출이 안 되니까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조금은 살아나는데 이제 막 앞으로 좋아지니까 이제 투자를 막 해야지라고 하는 데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화공업들도 그렇고 팡 같은 예. 무슨 뭐 이런 데들도 이미 데이터 증설 많이 해놔서 막 투자를 엄청 하겠다는 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수출과 투자가 상당히 미약한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는 오로지 소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유럽도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예. 소비로 버티는데 그래서 그 지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거의 미국 실업률이 역사상 최고 낮은 상황이 지금 와 있고요. 예. 예.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더 낮기는 어렵고 이제 이게 반전하기 시작할 때 뭐 이럴 때부터 조금 더 나빠질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뒤로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봤던 IMF와 월드뱅크에서는 자, 이 성장은 점점 둔화되고 파퓰리스트와 아까 막 이런 보험 역치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한데 금리는 또 계속 내려가지만 더 내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예. 자, 좀 우울한 전망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 답이 잘 안 나왔어요.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이고 지역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좀 험난한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은 빨리 좀 타협도 하고 뭔가 더 해결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지금 패권의 문제가 미중이 한 몇 년을 손해 보더라도 앞으로 누가 이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우리는 관심 없는데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죠. 그런 세상이 아니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죠. 앞으로 일단 뭐 단기간에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조언을 하신다면 한국 경제 입장에서 우리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저희가 반도체가 좀 살아날 것 같아서 예. 한국 경제 조금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또는 미국이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다. 예. 예.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과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조업 위주, 수출 위주의 국가. 이거는 뭐 이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서 살아남는 수밖에,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내일 4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